안녕하세요. 아그네스 하우스의 아하입니다. 오늘도 햇살이 눈부신 날이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저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듯 우리도 저 축복 같은 햇살을 온몸으로 온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로 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하고 싶은 책은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평화와 공감의 언어 비폭력 대화 NVC Non-Violent Communication.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폭력적인 단어가 있대요. 이 말은 자기 혐오, 비하,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 말 없이 어떻게 매일 살 수 있을지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더 잘 생각했어야만 했어 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등으로 쓰이는 말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혐오가 아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함께 해요.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어 삶의 원천인 신성한 에너지와 단절된다. 스스로를 대상으로, 그것도 결점투성이인 대상으로 보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폭력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매 순간순간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들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자기 혐오를 하는 쪽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교육을 할 때 나는 참가자들에게 요즘 한 일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일이 있으면 떠올려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잘못이나 실수라고 하는 그 일을 한 바로 직후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럴 때 자주 나오는 말은 이 바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또 저질렀니?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넌 너무 이기적이야. 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이러한 자책에는 그로 인해 마땅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수치심이 생겨 그 결과로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자기 혐오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수치심은 자기 혐오의 한 형태이고 그로부터 나온 행동은 자유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우리가 더 많은 친절과 배려로 대하려 할 때도 우리 행동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순수한 욕구에서 나왔을 때만큼 고마움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 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흔히 쓰는 이 폭력적인 단어는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 말 없이
어떻게 매일 살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이다. 그것은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이다. 좀 더 잘 생각했어야만 했어 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등으로 쓰이는 말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강요를 받으면 저항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 자율성, 곧 선택의 자유라는 아주 강한 욕구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면의 소리를 할지라도 뭐뭐 해야만 한다 식의 폭력에는 그런 저항이 생긴다. 이와 비슷한 내면의 강요는 다음과 같은 자기 평가 말들로 나타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한심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해. 정말 담배를 끊어야 해. 또는 어떻게든 좀 더 운동을 해야만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그 사람들은 말로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밖에서 오든 안에서 오든 우리는 해야만 한다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강요에 굴복하게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강요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행동에는 우리 삶에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다. 자책과 내면의 강요를 욕구로 바꾸기. 우리가 날마다 내면에서 자기 비판, 비난, 강요로 자신과 대화할 때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의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비폭력 대화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할 때 그 본뜻은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만약 비판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그 비판의 실제 의미는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인 것이다. 모든 비판이 그러하듯이 자책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내면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마다 곧바로 그 말들의 이면에 있는 욕구와 연결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해놓고 봐, 또 잘못했잖아 라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 즉시 생각을 멈추고 이 판단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던 자신의 한 부분에 관심을 돌려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지금 내가 후회하는 그 행동을 했던 순간에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들을 수 있다.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 보겠다. 나는 중요한 워크숍을 하루 앞두고 연회색 여름 양복을 한 벌 샀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는 사인을 부탁하거나 연락처 등을 묻는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음 약속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서 참가자들의 요청에 응하며 사람들이 내미는 종이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급하게 나가면서 뚜껑을 닫지 않은 채 펜을 새 양복 윗주머니에 넣었다. 밖으로 나온 뒤 나는 내 근사한 연회색 신사복 윗도리가 잉크로 얼룩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나는 심하게 자책을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 나는 새로 산 양복을 망친 것이다. 이때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필요한 때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분 후에 나는 내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었다.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펜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충족되지 않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부주의하다 또는 바보 같다 라는 자신에 대한 판단 뒤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내가 자신을 좀 더 잘 돌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응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대신에 나 자신의 욕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했던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잘 인식하고 돌보기를 바라는 깊은 열망과 연결되자 내 느낌은 바뀌었다. 스스로에게 품었던 분노, 수치심,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렸다. 나는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픈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못쓰게 된 양복과 뚜껑을 닫지 않은 펜을 충분히 아쉬워했다. 그런 다음 나는 뚜껑을 닫지 않은 펜을 윗주머니에 넣었을 때 내가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로 관심을 옮겼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잘 돌보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서두르면서 별 생각 없이 펜을 넣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비난 대신 자신에 대한 연민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연민 속에서 나는 두 가지 욕구를 모두 볼 수 있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호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욕구도 잘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인식하면 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 없이 자책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와는 다르게 대응함으로써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들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를 무엇을 선택한다로 바꾸기. 당신의 삶에서 재미가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겹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에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적는다. 내가 처음에 그것을 적어 보았을 때 그 목록의 길이를 보고는 왜 내가 삶을 즐기지 못하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평소에 그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믿도록 나 자신을 속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지 깨달았다. 내가 적은 목록의 첫 번째 일은 임상 보고서 쓰기였다. 나는 이 보고서 쓰는 일을 몹시 싫어하면서도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번째는 돌아가며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차 당번하기였다. 목록을 다 적은 다음에는 꼭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목록의 각 항목을 나는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로 바꾼다. 이 단계에서 내가 느꼈던 저항감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우겼다. 임상 보고서를 쓰는 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써야만 해. 나는 임상 심리치료사잖아.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안 돼. 목록에서 한 가지 활동을 뽑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한 자신의 동기를 찾아낸다. 그리고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 처음에 나는 무엇을 원해서 임상 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힘이 들었다. 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보고서들을 쓰는데 드는 시간만큼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온 터였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가? 마침내 나는 단지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점을 깨닫고 나서 나는 더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35년 전 그 순간 이후 내가 쓰지 않은 수많은 보고서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돈이 근본 동기라는 점을 인식하자 나는 수입을 보충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임상 보고서 하나를 더 쓰는 대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재미없는 일 목록의 다음 항목은 아이들을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받는 혜택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집 가까이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 다니는 학교가 나의 교육적 가치관에 훨씬 잘 맞았다. 나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에너지는 달랐다. 젠장, 오늘 또 차 당번이구나 하는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을 하는 동안에 내가 왜 이 운전을 하는지 자신에게 두세 번 상기시켜야 할 때가 있었지만 말이다. 내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선택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인식한다.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는 능력 기르기. 내가 아이들을 위해 운전 당번을 할 때 발견했듯이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 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 뒤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행동으로 충족되는 욕구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즐거운 놀이처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단순히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어리석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순히 수치심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일이 지긋지긋해질 것이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겠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걱정을 한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를 인식하면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 한쪽은 괴로운 세상이고 다른 쪽은 놀이로 가득 찬 즐거운 세상이다. 의무감에서 선택을 부인하는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하기로 되어 있다. 등의 말을 쓸 때 우리는 막연한 죄책감, 의무감, 책임의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선택을 부인하는 언어를 쓸 때 우리 내면의 생동감을 잃고 자신의 중심에서 단절된 채 로봇 같은 정신 상태로 살게 된다. 내가 임상 보고서를 쓰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목록을 검토한 후에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어떤 일이든지 단지
놀이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우리가 오로지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삶의 매 순간을 놀이로 사는 만큼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게 된다고 믿는다. 돈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나온 행동이나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에서 나온 행동을 의식한다.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치르는 대가를 이해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외부로부터의 보상이나 의무감,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에서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맞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을 시달리게 하는 즐겁지 않은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만 한다를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 로 바꾸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무엇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한다로 바꿔보면서 우리 삶을 매 순간 사랑하며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